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평가 성장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단어는 없어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제가 과거 그때가 한 10년 조금 안 됐나요? 그때 10년 넘었네요. 우리나라 국내 슈퍼리치들을 다 만나러 다녔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 수익률은 넘어서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뭐 장이 좀 좋아지니까 이상한 듣보잡들이 나타나가지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하고 구속도 되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슈퍼 개미라고 막 떠들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죠. 제가 만났던 것은 역대 최고의 슈퍼리치였습니다. 박영옥 씨. 수천억 원을 벌었어요. 7천만 원 가지고. 김봉수 교수님. 이런 분들. 그분들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냐. 방법을 들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성장하는 기업, 성장할 기업을 쌀 때 샀어요. 그럼 당신은 이 기법을 어디서 배웠냐? 책 보고 배웠다. 무슨 책? 피터 린치. 제가 책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피터 린치의 뭐 전설로 떠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월가 영웅들 막 이런 거 있어요. 저도 그거 한 10번 이상을 봤던 것 같아요. 워렌 버핏 관련된 책들. 워렌 버핏은 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련 투자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계속 봅니다. 계속. 본인들이 그거 보고 배웠대요. 즉 따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있는데 성장하는 걸 싸게 샀어요. 이걸 누가 이겨요? 어떤 투자법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실천의 영역입니다. 상식이잖아요. 싸고 좋은 걸 샀다는 얘기예요. 싸고 좋은 건 다른 데도 없어요. 주식시장에 있어요. 왜? 주식시장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시장이니까. 비싼 게 더 비싸지고 싼 게 더 싸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게요. 경기 침체, 뭐 주가가 막 떨어져요. 자, 그럼 기업을 볼게요. 만약에 백화점을 볼게요. 백화점이 경기 침체를 났다고 브랜드가 사라집니까? 건물이 사라지나요? 그 일하는 직원, 유능한 직원들이 사라집니까? 경영자의 경영 철학이 사라집니까? 거기에 있는 명품 브랜드가 사라집니까? 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격만 떨어지는 겁니다. 제품의 품질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떨어진 거를 뭐라? 바겐세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경기 침체를 뭐라고 얘기했다? 바겐세일. 바겐세일인데 왜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 이상하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이 저평가 성장주 투자를 실천하기에 최적입니다. 경기 침체 10년마다 오거든요. 지금 10년마다에 온 바겐셀 이벤트장이에요. 지금 제 눈에는 지금 널려 있어요. 싼 종목들이. 이 자금 사정이 좀 안 돼가지고 다 살 수도 없고. 아무튼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떠나고 있죠. 이 좋은 장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장에서. 근데 그분들이 떠난 분들이 언제 들어온다? 지수가 올랐을 때. 고점에서 또 들어오시겠죠. 자, 오늘은 적정주가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적정 가격을 알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 적정 가격을 아는 건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좀 심한 말을 할게요. 손절가를 제시하는 사람하고는 얘기도 섞지도 마세요. 손절가를 제시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적정 주가를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정 주가를 알면은 주가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 적정 주가가 여기에 있어요. 주가가 뭐 지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이슈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면은 이때 샀는데 이때 수익률이 30%예요. 기대 수익률이.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60%로 바뀌어요. 근데 주가 떨어진다고 손절을 한다고요?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모르면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예. 더구나 실적이 좋아지고 싼지 비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험한 투자하지 마시고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단 실적 성장하는 기업을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 안에서 싸게 사야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완결판 적정 주가까지 알게 되면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적정 주가를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비싼 추천주에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종목들 보면은 다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빼뜨리는 내용이 있어요.
싸다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죄다 비싸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주가 이미 오를 대로 다 올라가지고 차익 매물이 막 쏟아져야 될 위치에서 목표가 상향 뭐 이런 거 막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계산하면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싼지 비싼 건지, 성장 여력이 더 있는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최소한 당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하지는. 내가 실수를 하면 했지 남들한테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 보고 뉴스 추천주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수익률이 높을 만한 기업들. 즉,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1,700개 상장 그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 중에서 최상위 기업 1%만 그것만 17개 종목만 딱 포트폴리오에다가 딱 가지고 있으면은 겁날 게 없죠.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만 고를 수 있죠. 왜냐하면 적정 주가 계산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이 가격에 사면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역으로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30%짜리는 조금 아쉽다.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면 내가 그때 사야지. 45%다. 요건 괜찮다. 50%다 이건. 자기의 목표, 연간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40%가 목표예요. 실패까지 포함해가지고 실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근데 20%, 30%? 종목은 너무 좋은데 너무 아까워. 그러면 저 안 버려요. 그거 모아놔요. 옆에. 왜냐면 나중에 이제 지수가 하락할 때 그 종목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살려고. 그래서 모아놓은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가 떨어지기만을 기도합니다. 너무 좋은 종목들이에요. 뭐 기다리는 주가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떨어져요. 결국은 떨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주가가 하락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사자마자 오늘부터 주가가 올라가요? 그런 운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는 않아요. 주식을 사면은 그 다음에 주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누가 맞춥니까?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걸 맞춘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그 사람들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솔직히 TV에 나와가지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나와서 막 전문가라는 소리 딱 들으면은 오늘 사가지고 내일 주가 오른다? 말이 됩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십시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내가 샀는데 싸고 좋아서 샀는데 주가가 더 싸진 거예요. 주가 떨어지면은. 자, 그럴 때 어떤 선택한다? 손절? 더 싸져가지고 매입 단가를 더 낮춰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데 그걸 손절한다고요? 아니죠. 비중 확대를 해야죠. 자,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과정이 있습니다. 적정 주가는 근데 여기서 이 말씀 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정 주가는 분기마다 계속 바뀌어요. 수익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분기 실적에 따라서 내가 기대했던 3분기 실적이 좀 약하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기대 실적이 떨어졌으니까 목표가도 낮춰야 되겠죠. 적정 주가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실적을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적정 주가를 우리가 산수하듯이 수학하듯이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한 전년 대비 한 요 정도는 올라가겠지.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끝자리 숫자까지 하나씩 다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주가가 올라갈까? 적정 주가가 한 20% 수익률, 30% 수익률, 뭐 그 정도 10% 정도 단위로 그 정도만 해야지 뭐 46.5%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에 너무 이게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지나간 실적에 따른 적정 주가를 잡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23년도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PER 나와 있는 거, PER 같은 거 올해 PER이 아니에요. 지난해 실적에 따른 PER입니다. 지난해 이미 실적 다 나왔잖아요. 2022년도 실적 다 나왔고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은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적정 주가입니다. 올해 지금 2분기 실적밖에 안 나온 지금 올해 이 기업의 앞으로 적정 주가가 얼마가 될까를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많이 여러분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올해 추정되는 EPS, 주당 순이익 이것을 구하셔야 돼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마지막에 추정 이게 어느 정도 될지를 일단 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추정 EPS를 통해 가지고 이게 있으면은 PR을 곧바로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현재가가 있으니까. 오늘의 주가와 EPS. 그러니까 주가 나누기 EPS 하면은 그냥 PR이 나오니까 그 PR을 가지고 구하면은 이 PR을 가지고 PR이 이게 만약에 10이 될 수도 있고 뭐 8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PR을 목표 PR이라고 그러죠. 목표 PR을 얼마로 줘야 될까? 15로 줘야 될지, 16으로 줘야 될지, 17로 줘야 될지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목표 PR을 일단 구해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가 좀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목표 PR에 근거한 적정 주가를 계산, 이건 산수예요. 가장 어려운 게 여기서 이걸 구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이것만 구하면 나머지는 그냥 뒤따라와요. 다 뒤따라와요. 일도 아니에요. 이건 일도 아니에요.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1분기 때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와가지고 와우. 그러면 이제 목표 PR이 적정 주가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근데 2분기 때 좀 실망스러운데 그러면 적정 주가 뚝 떨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연간 EPS가 떨어져 버리니까. 자, 이거는 뒤에서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제부터 예시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러한 기업이 있어요. EPS가 분기별로 제가 쪼개놨습니다. 이건 지난해, 작년도 2022년도 1, 2, 3, 4분기. 올해 지금 2분기까지 실적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2분기 EPS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기업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본다? 성장률을 보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해요. 상반기. 그리고 항상 실적은 전년 동기하고 비교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해 상반기. 요걸 합친 것과 요걸 합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전년 대비 24%가 증가하는 괜찮은 실적이 나온 거예요. 이거. 자, 24%가 올라갔다는 거에 주목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게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화학주라든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분야가 아닌 분야, 건설주가 됐던 화학주가 됐던 막 이런 쪽은 이 방법이 안 통합니다. 향후 실적의 추정치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재 같은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실적 추정을 보통 합니다. 제가 증권사들 리포트를 계속 보면서 과거에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산출했던 거 그리고 현재 시점하고 딱 보면은 생산재 같은 아까 화학, 뭐 철강 뭐 이런 거 들쑥날쑥합니다. 적정 주가가 이럴 바에는 아예 목표가를 지정하지 말지 그러니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너무 변수가 커요. 근데 그쪽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적이 예측하는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목표가가 뭐 차이가 몇만 원씩 막 나오는 거예요. 몇만 원씩. 증권사마다 한 기업에 있어서 목표가가 50%씩 차이가 나고 그래요. 서로 해석하는 게 다르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요. 아마 그쪽에 관련된 종사자들도 진짜 곤욕일 겁니다. 근데 소비재 쪽은요, 비교적 잘 맞춰요. 저도 잘 맞히고 그쪽도 잘 맞춥니다. 꾸준한 수요가 있으니까. 과자, 라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실적 추정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자, 24%가 증가했다는 거를 일단 기준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상반기에 24% 올랐으니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뭐 정상적인 실적이 나오면은 하반기에도 이 정도 나오는 거 아닐까? 라는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연간 24%. 자, 올해 그러면 그 논리를 볼게요. 상반기에 이 정도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1분기와 2분기가 나왔죠. 그러면 3분기, 4분기 한 최소한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4분기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기업들은 항상 직원들 보너스도 줘야 되고 또 뭐 일단 부실 채권이나 이런 것들 막 털어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4분기 때는 원래 실적이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도 같은 비율대로 올렸으니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보통 이러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이 기업이 단위가 한 20% 정도는 오르겠지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더 오르면 더 좋은 거고요. 그럼 이 정도의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만약에 1분기 실적만 나왔어요. 그럼 데이터 숫자가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1분기 실적만 가지고 연간 실적 전체를 다 파악하기란 조금 데이터 부족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가 좀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2분기 데이터가 더해졌으면 이때는 더 좋고, 제일 좋을 때가 언제다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제가 그래서 3분기를 제일 좋아해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1, 2,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올랐다? 그러면 이건 10중 팔고 결산 실적 볼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소비재 기업 같은 경우는 1, 2, 3분기가 다 좋았으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3분기 요번에 이제 11월 달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냥 배팅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실적 좋고 저평가다. 향후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고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배팅해 버립니다. 그래서 3분기에 추천했던 종목의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추정 연간 EPS는 한 요 정도 1616원 정도를 일단 가져왔어요. 그래서 추정 실적이 나왔어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추정 실적들이 계속 변하니까. 자, 그러면은 PER을 계산해 보죠. 앞에서 우리가 구한 게 뭐냐면은 EPS 올해 연간 2023년도 결산 EPS는 1616원일 것이다라는 걸 구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가가 이 종목이 2만 원이라고 치죠. 2만 원. 그러면 PER을 어떻게 구한다? 2만 원 나누기 1616원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계산식 있잖아요. 산수. 그러면 11.9가 됩니다. 11.9. 이건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나만의 이 기업의 지금 현재 PER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싼지 비싼지 이걸 가지고 목표가를 정하는 거예요. 자, 11.9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9를 과거 PER하고 비교를 해보죠. 그 HTS가 됐던 증권 포털이 됐던 그런 쪽 가시면은 PER이 과거 연도별로 쭉 나와 있어요. 그걸 저는 이제 표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9라는 2023년도 아직 실적 발표가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실적을 한번 추정해 보고 추정 PER을 매겨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싼 거네요. 이때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퉁 떨어져가지고 7.4까지 떨어진 거는 무시. 이런 거는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무시해야 돼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 10.5를 기록한 이후 과거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뭐 제일 싼 거네요. 지금이 11.9. 저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목표 PER을 얼마를 줘야 될까요? 여기서 과거에 이례적으로 무슨 테마다 뭐다 그래가지고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빼야 돼요. 테마성에 의해서 우발적인 수급의 어떤 이것 때문에 올라갔던 거는 인정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실적과 정상적인 주가가 나왔을 때 당시 그걸 가지고 적정 주가를 딱 잡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잡았다? 저는 좀 목표가를 좀 낮게 잡아요. 목표가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목표 PER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17로. 자, 그러면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얻은 게 EPS, 추정 EPS를 얻었고요. 좀 PER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볼게요. 자, 다시 정리. 우리가 추정 EPS를 얻었죠. 앞단에서. 뒤로 올까요? 보시기 좀. 자, 이걸 얻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얻었다? 2분기, 상반기까지 나와 있는 성장률이 이거니까 하반기에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구해가지고 1616원을 구했어요. 24%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PER이 11.9가 나왔어요. 11.9. 그러면 여기서 과거 평균 PER을 보니까 PER의 평균이 17이었어요. 여기 좀 이 빨간 점선이 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17 여기 이 정도가 되면은 저는 그래요. 이제 PER을 구할 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중간값, 적정하다. 적정한 목표는 의지치가 들어가가지고 야 과거에 28.9가 나왔으니까 나 한 20 줄래.
이거는 의지치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시장이 자기가 의지를 갖는다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안 되고 과거 평균 PR. 일반적으로 그래요. 증권가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이걸 히스토리컬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과거의 투자자들이 이 기업이 암묵적으로 실적이 이만큼 나왔을 때 암묵적으로 시가총액을 이 정도 줬다. 그래서 PR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평판 점수라고도 얘기하죠. 과거의 평판이 이랬으니,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이 정도 나오면은 주가를 한 요 정도 줬다. 투자자들이 서로 사고 팔면서 형성한 가격이죠. 그게 적정한 가격이 평균적으로 17 정도가 됐다. PR 17. 이걸 목표 PR로 잡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 적정 PR이죠. 사실은 적정 PR. 그럼 우리는 얻은 게 그거예요. 적정 PR을 얻었고요. 추정 EPS를 얻었어요. 적정 PR 17배. 산수가 나옵니다. 둘 다 곱해요. 그럼 목표가가 얼마 나온다? 28,660원이 나옵니다. 이게 적정 주가입니다. 지금 이 방송 계속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이거 계속 연습하세요. 이거는 남 주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숙련도가 좋아지고요. 적중률도 좀 괜찮아져요. 그렇게 분기 실적 중에서 특히 3분기 실적 데이터, 누적 데이터 그걸 가지고 연습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11월 달이 되잖아요. 그때 실적 발표 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가 아까 2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종목의 주가가 2만 원. 그러면 적정 주가가 28,600원이니까 이거 그냥 계산해 버리면 43%를 얻을 수 있네요. 그럼 제 포트폴리오에 들어올 자격이 있죠. 소비재 기업이고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아진 원인을 보니까 3분기에도 좋아지고 4분기에도 좋아질 것 같고 내년에도 좋아질 것 같은데, 왜냐? 이 지금 실적 성장하는 것이 신제품이 출시가 돼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어서 올라가는 거니 앞으로도 좋아질 거고, 그러면 이거는 뭐 오케이네, 땡큐네 할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제부터 사례 중심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간단하네. 근데 이제 추정 EPS를 구하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어려워요. 증권사에 근무하시는 애널리스트들 진짜 힘들어할 거예요. 못 맞춰요. 아니, 그 기업의 실적을 그 대표이사도 못 맞히는데 어떻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거 두들기면서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거는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높이로 좀 가지 않을까.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 정도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JVM 볼게요. JVM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자동으로 이제 조제해주고 이렇게 분리해주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근데 실적을 딱 봤는데 1분기 실적 데이터가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전년 대비 확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분기 실적으로 쪼개서 봤습니다. 보니까 과거에 코로나 때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물량이 제대로 선적이 안 돼가지고 수출 차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뭐 들쑥날쑥하고 아무튼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 보니까 지난해 1분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1분기 대비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영업이익이 무려 175%가 증가하고 매출액은 3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점점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보이니까 전략 후광 같아요. 상반기에는 비수기, 하반기에는 좋아지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비수기인데 앞으로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 그랬습니다. 이땐 코로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이 틀리게 나왔지만은, 그래서 이 종목이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세계 1등 기업이고,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갖게 됐죠. 좀 더 깊게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실적이 좋아졌으면 왜 좋아진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딱 보니까 저는 이 기업이 장비만 파는 회사였으면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 장비를 사면은, 얘네의 장비를 사면은 무조건 그 소모품을 써야 됩니다. JVM이 공급하는 소모품은 마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장비를 먼저 투입시킨 뒤에 그러면은 그 고객이 얘네의 소모품을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장비는 교체 주기가 1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모품요. 환자가 올 때마다 갈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료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이 소모품 쪽에서의 매출 성장률이 연평균 8%로 장비 쪽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의 좋아졌던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코로나 때 제대로 수출을 못했던 장비마저도 이제 모든 것들이 물류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일단 이 종목을 접근했습니다. 보니까 작년도 실적, 그러니까 제가 2022년도에 이 종목을 발굴했을 때 2021년도에 보니까 해외 매출액이 떨어진 거예요. 잘 나가다가 떨어진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설치, 수주를 받았는데 설치를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실적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봤는데 실적을 보니까 수출이 터졌습니다. 조제 시스템의 수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배 이상 올라갔고요. 소모품이 24% 증가했고요. 수출 총 50%가 증가했습니다. 국내 내수는 20% 성장에 그쳤는데 수출액이 터졌죠. 그래서 이 흐름이 1분기에만 그치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증가해서 코로나 이후에 인건비가 증가해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인건비 증가해가지고 약을 사람 손으로 분류하는 거, 그 보조 약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래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인건비가 엄청나게 치솟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화 설비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업 환경조차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종목을 포트에 담았습니다. 1분기 때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97%가 증가했는데 이런 게 고민이에요. 사실상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런 걸 고민해요. 1분기 때 데이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연간 데이터를 추정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허나 그래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여러 경우의 수를 했어도 최소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연간 성장률이 과연 몇 프로가 나올 것인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해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올해 4분기는 지난해 기저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난해는 안 좋았지만 올해는 그것 때문에 좋아지겠죠. 그래서 누구의 힘을 빌렸냐? 증권가의 힘을 빌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기업의 앞으로의 성장률을 어떻게 추정하고 있는지 여러 증권사들의 의견을 다 통합한 컨센서스라고 보통 얘기해서 그걸 갖고 오니까 올해 한 97%가 오를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앞단에 1분기 때 올라갔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증권가 애널리스트들 그 사람들도 별 수 없는 거죠. 사실 주식 투자 경력은 저보다도 훨씬 걔들 주식 투자 못 하잖아요. 나이도 저보다 한 20년 정도 젊을 거고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회계학과 나오고 사회 경험도 없고 옛날에 IMF는 경험도 못했을 거고 금융위기도 경험 못했을 거예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하는데 뭐 이거 제대로 하겠습니까? 결국 자기들이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점쟁이가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죠. 이거 못 맞춰요. 근데 이제 이게 1분기 때 97% 올랐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 보고 되게 웃었습니다. 아유 그래 너희들도 별 수 없구나. 그리고 앞으로 연평균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논리를 가졌습니다. 이거는 실적 나와봐야 알지 이건 뭐 믿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 틀리니까 이건 그냥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인건비가 상승했고 사람 구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자동화로 갈 것이다. 아무튼 이런 이제 수치가 일단 나왔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저는 뭘 구한다? 적정 이 PR을 구하는 거죠. PR을 구했더니 2022년도 추정 PR이 12.1이 되는 거예요. 이 EPS를 가지고 현재가가 있잖아요. 현재가가 얼마다? 그때 매수가 17,650원 나누기 EPS 어디다? 이거 1,454원 하니까 PR이 이게 나오는 거야. 12.1.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적정 주가를 구하는 거죠. 얼마나 줘야 될까? 여기서 이제 사람마다 견해마다 달라요. 그래서 동일한 실적과 동일한 PR을 앞에다 두고도 증권사마다 목표가가 달라요. 야, 이건 너무 약하게 준 거 아니냐? 이건 너무 높게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견이 있는데 저는 얼마를 줬냐면 17.5를 줬습니다. 과거에 이 기업이 PR이 20,
못해봤자 20이었고 높을 땐 이거였는데 이땐 사실 이 기업이 굉장히 고평가를 받았을 때예요. 근데 지금 실적 나오는 것도 약간 좀 코로나 이후에 약간 불확실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PR을 주기에는 조금 현재로서는 무리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17.5. 이건 달성 가능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 근거는 최근에 PR이 17.4였기 때문에 최근 PR을 좀 선호를 했어요. 이건 사람마다 견해가 다른 거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낮게 줍니다. 왜? 저는 누구하고 경쟁을 하면 기관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기관들이 팔기 전에 제가 먼저 팔려고요. 괜히 욕심 부리다가 기관들이 갑자기 차익 매물 딱 던져버리면 주가가 막 떨어지면 저는 아차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관들이 팔기 전에 덜 먹더라도 좀 낮게 잡습니다. 그래서 JVM 제가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힌트 계좌를 통해 가지고 매도했던 저희 고객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들 이게 문자가 갔던 가격이고 이건 또 매수 문자, 이건 매도 문자 갔던 가격입니다. JVM이 여기 있네요. 55%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목표가에 근접해서 도달까지 아니고 근접해가지고 팔았고요. 다른 종목 볼게요. 덕산테크피아는 2021년도인가 아마 그때 했던 겁니다. 이제 과거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그거는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들고 있는 종목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근데 같은 철학과 같은 투자 기법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동일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덕산테크피아가 있어요. 뭐 덕산 네오록스 그쪽에 형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도 1분기 때 실적이 딱 나왔어요. 제가 좀 어려워하는 1분기 때 데이터 가지고 연간 실적을 구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서 좀 이제 좀 껄끄러운 상황이었는데 일단 전년 대비 수익성이 개선이 돼가지고 수익성이 왜 개선이 돼 있지? 뭔가 구조적인 좋은 점이 있었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실적을 그래서 분기 실적을 뜯어봤더니 1분기 때 매출액이 무려 37% 올랐어요. 이거 뭔가 있다. 이거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매출액이 37% 오르니까 영업이익은 당연히 그 비용 절감 효과 때문에 75%나 올랐어요. 이건 가만히 냅두면 안 되죠. 이건 무조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실적이 좋아졌을까? 앞으로도 이런 실적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추천하기 전에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도 좋게 나올 것이냐. 그래서 부분별 매출 현황을 봤는데 얘들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 OLED 장비가 아니라 재료, 소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사업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이제 삼성 쪽이죠. OLED가 매출액이 27%가 올라갔고 반도체 쪽 소재가 46%나 올라갔습니다. 뭐 기타는 매출 비중 4%밖에 안 되니까 그냥 무시하고 총 이제 이게 올라갔는데 이게 소재잖아요, 소재. 소재는 장비와는 달리 한 번 투입된 뒤에 그냥 그 다음에 뭐 재고 조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계속 반도체를 생산할 때마다 투입되는 거고 OLED를 생산할 때마다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업황을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잖아요. 업황이 좋아지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업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때 이제 5G 폰이 나오면서 5G 폰이 전력 소모가 좀 커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LCD 디스플레이를 쓰면은 LCD 기판은 전력 소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OLED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G 폰이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되면서 결국은 전체에 보면은 OLED를 쓰는 그 디스플레이와 LCD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2017년도까지는 OLED 디스플레이를 쓰는 게 23%밖에 안 되는데 5G가 나온 게 뭐 이때 전후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연평균 15%씩 OLED 쪽에 채택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조적인 이슈예요. 그 휴대폰이 이게 5G는 이제 고주파가 되면서 이게 주파수가 높아지게 된다면은 그 높아진 주파수에 따라서 뭐 방열 처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부품들이 막 투입이 돼요. 그럼 부품 수가 많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 소모량이 커지잖아요. 근데 LCD가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OLED도 가는 거고 그리고 이 당시 OLED 가격이 LCD 가격이랑 별 차이가 안 났어요. 가격 경쟁력도 좋아졌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결국은 덕산테크피아는 OLED 관련된 소재를 공급하니까 OLED 실적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네, 추정이 가능했죠. 그다음에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반도체를 보니까 삼성전자의 평택 3공장이 조기 완공이 되면서 낸드 플래시 쪽에 이게 낸드 쪽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쪽 월 생산량이 높아지고 이때 당시는 낸드 쪽 시장이 굉장히 좀 화랑이었습니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기업들이 서버를 교체하면서 서버 교체하는 과정에서 거기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는 것들 SSD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낸드 쪽이 화랑을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반도체도 좋고 OLED도 좋고 그러면 1분기 실적 요거밖에 안 되지만 데이터 요거 하나밖에 없지만 요거 하나밖에 없지만 앞으로 실적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 기업만 가지고 무턱대고 사면 안 되고요. 왜 좋아졌는지. 예전에 가치 투자자라고 표방했던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왜? 숫자만 봤어요. 숫자만. 원인을 안 보고. 원인을 알아야지 앞으로의 실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EPS를 보니까 EPS가 이렇게 되는데 전년 대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36%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가 연간 실적이 136%가 증가할 것이냐라는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 59% 정도, 대략 한 60% 정도 이렇게 계산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 과거에 이제 분기 실적 뭐 이런 거 사례를 좀 갖고 와가지고 해봤더니 한 요 정도 11,000원 정도로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가설로 정한 거예요. 만약에 실적이 요만큼 나온다면,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136%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를 적용했어요.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이건 당기 순이익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숫자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했더니 그냥 1,100원으로 그냥 해버렸어요. 제가 가설로.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이 과연 얼마나 클까, 그걸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제 나중에 1분기 실적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2분기 실적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나와가지고 다시 하면은 여기 좀 플러스 마이너스 좀 오차가 좀 변하겠죠. 3분기 나오면 또 변할 거고. 실적을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연간 실적을 추정했는데 PER이 16.7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고민이에요. 적정 PER을 얼마나 줄까? 목표 PER을 얼마나 줄까? 과거처럼 평균치를 줄까? 근데 지금 그때 당시 반도체 OLED가 굉장히 호황이었거든요. 초호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너무 싸게 주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욕심 좀 부리자. 어차피 이거는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27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62%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에 팔았다? 59%. 자, 29,200원에 팔았습니다. 얼마 차이 난다? 29,700원인데 500원 싸게 팔았어요. 굳이 거기까지 기댈 필요 없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준 게 어딥니까? 결국 이제 적중을 했던 거죠. 다른 사례를 좀 볼게요. 사조 대림이 있는데 갑자기 매출액이 이렇게 뜬 거예요. 이게 3분기 실적인데 3분기가 이 정도까지, 전년 이 정도면은 양호한 실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이 6.4%로 갑자기 이렇게 뛰어올랐어요. 이거는 제 레이더에 안 걸릴 수가 없죠. 전수 조사를 하니까. 분기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와 달리 영업이익률이 엄청난 차이를 좀 보이는 거예요. 더구나 중요한 건 3분기까지 데이터가 보였잖아요. 3분기. 자, 이런 기업들은 4분기 실적 볼 필요도 없어요. 소비재잖아요. 음식료잖아요. 더구나. 수요가 꾸준하게 하고. 제가 이런 걸 너무 선호해요. 실패율이 거의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3분기 때 사면은. 보니까 영업이익만 볼게요. 어차피 음식료 기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갑자기 막 확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뭐 179%, 147%, 55%가 증가했어요. EPS를 보니까 올해 3분기, 그 당시 3분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77%가 올랐습니다. 뭐 음식료 기업이 이제 4분기 때 안 좋은 거는 뭐 이게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 다시 회수해가지고 폐기 처분하고 막 이런 부분 때문에 저 4분기 때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경우 좀 있어요. 안 좋은 게 아니라 저게 정상이에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 그러니까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보니까 77%가 올랐어요. 이건 보나마나 뻔합니다. 이거는 수익을 얻을 이 가능성,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추정해 보니까 자 2021년도 3분기가 그 전년도 결산 실적을 이미 이렇게 넘어섰어요. 숙제 다 한 거예요. 숙제하고도 더 많이 한 거죠, 이게. 지난해 실적 동일하다면 여긴데 넘어섰으니까. 4분기 때는 어떻게 잡았다? 4분기 때는 항상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안 좋게. 그러니까 4분기 때는 찔끔 살짝 올렸어요, 살짝. 전년 대비 얼마나? 77% 증가. 거의 맞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PR이 보니까 PR을 계산해 보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PR 어떻게 계산한다? 이거 6,533원이죠. 이걸 무엇으로 나눈다? 현재가. 그때 매수가가 26,250원인데 이 매수가 나누기 아까 EPS 하면은 뭐가 된다? PR이 나오죠. PR 4. 너무 싸잖아요. 그리고 과거 PR의 흐름을 봤을 때 바닥에 위치해 있잖아요. 저평가잖아요. 그럼 적정 주가를 얼마로 잡을까 이제 고민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즐거운 고민이죠. 팔로 잡아봤습니다. 팔로. 99%의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근데 저 정도의 수익을 얻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음식료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저평가가 유지가 되고 안 올라가더라고요. 음식료 기업들이. 그래서 목표가는 팔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좀 낮추자. 낮춰가지고 결국은 얼마에 팔았나? 55%의 수익을 냈습니다. 99%의 수익을 기대했는데 이 정도 가격에 이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EPS라는 추정 EPS를 구할 때 1분기 데이터만 가지고는 어렵다. 기왕 2분기까지만 있었으면은 좋다. 3분기까지 오면은 금상첨화다. 그리고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소비 친화적 기업들, 우리가 계속 소비하는 쪽, 그쪽이라고 한다면은 향후 실적도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종목 발굴에? 이거는 실천의 영역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제 방송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TNL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3분기인데 지난해 결산 실적은 이미 넘어섰어요. 엄청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건 대박이에요. 이건 무조건 성공하는 거죠. 이걸 만약에 싸게 샀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수익을 얻는 거죠. 영업이익률은 34%가 되고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높아졌어요. 3분기에. 끝에 3분기, 3쿼터.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볼게요. 아름답죠? 이건 아름다워요. 야, 이거는 이건 비수기도 없이 계속 올라가네요, 그냥. 이게 계속. 영업이익률이 37%, 38%. 자, TNL이 뭐 하는지 아세요? 반창고 만드는 회사예요. 창상 피복제라고 그래가지고 반창고를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외과 상처를 받았는데 여드름 치료 쪽으로, 그러니까 피부과나 이런 데서 여드름 짜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제 연고를 발랐는데 그걸 밴드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자외선을 차단해가지고 덧나지 않고요. 그 세수나 땀 같은 거 이런 거 했을 때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효가 오래 지속이 됐는데 미국에 있는 히어로 코스메틱이라는 회사가 와가지고 야, 그거 우리한테 좀 줘. 우리가 팔게. 그래서 아마존에 올렸는데 아마존에서 데이트를 쳤습니다. 아마존에서 지금 2018년도부터 아마 올려갔을 거예요. 계속 1등이에요. 지금 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트를 친 거죠, 이게. 마진율 보세요. 38%. 반창고 마진율이 이 정도가 돼요.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첨단 AI 뭐고 간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반창고 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볼게요. 매출액 66% 1분기, 2분기 때 76%, 3분기 113% 오르고 영업이익은 각각 71%, 170%, 204%가 올라갔어요. 이런 기업을 놔두고 왜 첨단 뭐 이상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인지 아닌지도 모를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시는지. 그 종목을 비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현재적 가치가 이렇게 뛰어난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것부터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해야죠.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EPS를 볼게요. 자, 3분기까지 나왔으니까 이걸 묶고 지난해 3분기까지 묶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54%가 증가했네요. 54%가 증가했으면 이건 또 소비재 쪽이잖아요. 그렇죠? 여드름은 꼭 나니까 젊은 층에서는 나니까 54%가 올라갔으면은 뭐 4분기 때 이례적인 실적이 아니면은 뭐 대충 이 정도는 나오겠죠. 이 범위 안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연간 실적 그냥 저는 54% 그냥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3분기까지 실적이니까.
그리고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는 높지 않을 것이다. 벌써 이미 3분기에 이만큼 와 있고 4분기 실적 한 요 정도를 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구한 값은 EPS는 2,319원. 이거를 현재가에 나누면은 PR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기업이 저는 그래요. 앞으로 성장할 것이냐, 내년에도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일단 3분기까지 좋은 실적은 제가 확보를 했는데 내년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올해 실적도 좋아야지만은 내년도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된다는 뭔가의 어떤 믿음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들고 계신 분이 안 팔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도 야, 내년 보고 그냥 지금 사자 이렇게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생산 능력을 보니까 생산 능력이 50%가 확대가 됐어요. 이게 지금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의 투자 금액이 30억 원에서 152억 원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생산 능력이 50%가 확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거 왜 올렸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거래처가 주문량을 더 요청한 겁니다. 야, 지금 이 정도 물량 가지고는 안 돼. 저쪽에서 우리 재고가 없어. 더 많이 만들어줘. 더 많이 만들어줘.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50% 이건 뭐야? 매출액이 50%가 증가하는 매출 캐파가 50%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방에서의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개런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까 PR을 보니까 PR을 계산을 했죠. PR은 어떻게 한다? 현재가 나누기 아까 추정 EPS. 추정 EPS는 제가 구했죠. 14.7이 나오더라고요. 얘들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과거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목표가를 얼마를 줘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성장이 나올 것 같고 자 연간 지금 54%가 증가했어요. 54%라고 PER을 목표 PER을 54로 줄 수는 없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신뢰가 없으니까 안 알려졌으니까 40을 주기에도 좀 그렇고 그보다는 조금 낮게 잡자. 그래서 얼마 잡았다? 23.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수가가 34,000원에는 매수를 했으니까 목표 PR을 23으로 잡게 되면은 23 여기 잡았죠? 적정 PR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적정 주가는 53,300원이 나오고요. 지금 사게 된다면은 가령 그때 당시에 그 발견했을 때 사면은 상승률은 56%가 될 거다. 더 비싸게 팔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실적을 보고 향후 실적 나오는 거 보니까 더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년까지도 들고 가자. 그랬더니 오랫동안 좀 들고 가다 보니까 중간에 팔게 됐습니다. 72%. 어떻습니까? 괜찮죠? 이런 식으로 계속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종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뉴트로닉은 지금 저 세상으로 갔죠. 저기 주가가. 자, 이 기업은 완전히 턴어라운드 기업인데 저는 이 기업이 매출액은 계속 성장하는데 영업이익이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상했어요. 왜 이럴까? 이 기업을 이때쯤 발견했는데 흑자 전환인데 흑자 전환 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때 왜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기업을 좀 투자합니다. 보니까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니까 3분기까지의 실적이 쭉 나왔죠. 보니까 지난해 1, 2분기가 적자였어요. 이게 왜 적자가 나왔고 적자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6%가 갑자기 13%로 확 올라가.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뭐 있다. 이거 분명히 뭐가 있다. 그 뒤에 영업이익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도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40% 이렇게 올라가니까 보니까 얘들이 뭔가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신제품 개발이 완료가 되니까 연구 개발비, 매출액의 18%를 썼던 연구 개발비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다? 제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 비용이 그동안 영업이익 적자를 봤던 거죠. 신제품 출시하기 위해서 기업의 모든 역량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 개발비가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그냥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건 완벽한 턴어라운드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신제품 출시됐으면 이제 신제품에 대한 앞으로 매출 증가 효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마진율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다? 해외에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액이 77%, 아시아 태평양 28%, 아메리카 87% 해외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3분기 누적이 573%가 증가했습니다. 턴어라운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장의 의견을 좀 빌렸어요. 시장에서는 올해는 흑자 전환이고 내년도는 40%가 오른다. 그러니까 40%의 성장률을 가지고 한번 적정 주가를 산출해 봤습니다. 40% 성장률에다가 한 절반 정도 반값을 매겼어요. 20일 정도 주면 되겠다. 그때 PR이 14.5였습니다. 2022년도는 실적 성장에 따라서 PR이 10.3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럴 리는 없겠죠. 주가가 오를 거니까. 그래서 2021년도 적정가는 계산해 보니까 45%의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103%, 59% 그 중간에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평균 수익률이 최근 4년 동안, 3년 몇 개월 동안 52%, 과거 10년 동안 하면 40% 조금 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승률이 높아요. 평균적으로 80% 정도가 됩니다. 100개 중에서 80개가 플러스 매도, 실패한 건 20% 정도. 그러니까 총 수익률이 한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를 해서 매년 꾸준하게 이러한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고 이것은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 투자의 대가가 모두 여기서 나왔다는 거. 이것은 기법도 아니고 그냥 실천입니다. 철학과 실천. 그 철학은 뭐다? 성장, 돈 잘 버는 기업,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을 쌀 때 산다. 철학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두 번째, 실천. 네,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